안녕하세요. CNB 특집 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글로벌 리더들도 빠뜨리지 않고 주요 경제 포럼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골 주제입니다. 뜨거운 이슈인 만큼 제4차 산업혁명이 향후 국내 산업 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견으로부터 아직 실체가 없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문용선 순천대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아직 낯섭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먼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토론자들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키워드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실까요? 문승현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 새로운 엔진의 개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산업 전반에 미친 것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후에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몇 가지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세기에 전기가 발명되면서 기존의 증기기관보다 훨씬 더 편리한 형태의 에너지가 산업과 우리 일반 생활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특히 20세기 후반에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의 개발에 의해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많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교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는 많은 자동화 기술이 도입이 되었고 이러한 그 컴퓨터 기술이 산업과 일반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또 한 단계 도약을 하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협의의 4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논의하고 있는 제조업과 ICT 기술의 결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산업화 또는 그 제조 기술의 정보통신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좀 광의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인공지능, 로봇 또는 사물 인터넷 또 기타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모든 기술들이 결합되고 또 연계된 형태의 그런 어떤 새로운 산업 형태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성수 원장님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 문 총장님께서 1차 산업혁명부터서 4차 산업혁명까지 쭉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이런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의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또 상상력,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어떤 혁신적인 변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그 차세대 산업혁명이
어떤 우리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이런 궁극적인 그런 목표에 부합되는 혁명이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행복 혁명이다. 그렇게 한번 네.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사회가 열릴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문영선 교수님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4차 산업혁명 한마디 키워드로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 초연결 시대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초연결 시대란 무엇이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경제 인구가 한 20억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인구의 한 20억과 또 우리가 인터넷 연결된 사물들이 한 20억 정도에 연결됐었을 때 이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같은 사람과 사물이 함께 통신해서 구분 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고 그와 같은 연결됐었을 때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럼 그걸 빅데이터화 시키고 또 빅데이터 시키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인가 또는 추론할 것인가 인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AI로 도출되고 저는 AI와 빅데이터 이런 인터넷 연결 시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할 것이냐라고 네. 봤었을 때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키워드 단어로 말한다면은 IoT, GPS,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한다면 초연결 시대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물과 사람이 모두 연결되는 그런 사회 네,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김경기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기계의 하드웨어 성능 또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정말로 무한 확장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사실상 사람의 능력을 대체하는 또는 사람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가는 세상. 네,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는 뭔가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의 능력에 버금가는 또는 대체할 만한 새로운 뭔가 존재가 탄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무인 주행 자동차만 해도 더 이상 이제 사람이 굳이 운전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차 속에서 자고 있으면 그냥 서울까지 이렇게 차가 알아서 데려다 주고 네, 뭐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 밟을 필요도 없이 뭐 알아서 다 이게 차간 거리도 조정하고 지금 뭐 이런 세상이 된 건데 거꾸로 인간이 일을 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존재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여기저기서 뺏어가기 시작한다. 네. 편안한 서비스를 받는 반면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은 기존의 일자리 관점에서는 많이 없어진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어떻게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정확히 안 닥쳐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길을 눈앞에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잘만 되면 인간에게 아주 풍요롭고 풍성하고 인간이 번성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떤 시설 기반, 서비스 기반, 프로그램 기반을 제공해 주는 반면에 인간이 이 부분을 적절하게 제어하거나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인간이 기술의 노예가 되는 아주 기묘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발전하는 사회. 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분 모두 이제 미래 우리 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혁명이다, 기술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이란 논의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문 총장님?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작년에 이제 독일에서 처음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그 경제학자들 또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 네.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독일의 그 표준화된 그 제조 기술들을 사실은 이제 세계에 이렇게 좀 그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뭐 얘기도 있지만은 금년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그 포럼을 하고 그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 아젠다는 이제 뭐 독일이나 유럽만의 이슈는 아니고 전 세계에 그 확산이 되었고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산업에서 그 정보와 그다음에 ICT 그 결합 기술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최근에 나온 용어이긴 하지만 미래 사회를 규정하는 우리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과연 4차 산업혁명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3차 산업혁명의 진행 시기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알파고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이렇게 대국을 한 다음에 4대 1로 결국은 간신히 1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고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실은 곰곰 생각해 보면 몇 년 전에 벌써 그 IBM 체스 할 때 IBM의 그 딥블루인가요? 그때 프로그램이 이미 체스에서는 사람을 이겼거든요. 네. 그다음에 퀴즈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왓슨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사람을 이게 다 이기고 있는 이런 상태들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이게 공장에서 지금 사람 인력을 대체한다고 하는 이제 이런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무인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인 경비원, 무인 로봇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이미 로봇들이 로봇팔이 가서 용접하고 그렇죠. 이게 프레임 네. 끼우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하이패스가 거의 점거를 하려다가 일부러 지금 몇 개 레인을 지금 살려두고 있는 인위적으로 살려두고 있는 그런 형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최근에 한 7, 8년, 10년 전부터 자동화의 흐름들이 공장,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일상의 영역까지 그러니까 집에서도 저희 집도 보면 동구리 청소기 있거든요. 보면 이게 도우미 아주머니 일자리를 사실은 뺏을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보면 자동 식기세척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요소의 이런 자동 시설들이 최근에 한 10년 상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최근 2, 3년 동안에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아 이게 눈앞에 현실이 됐구나. 그러니까 서비스 받는 것도 눈앞에 현실이 됐고 일자리 날아가는 것도 모든 사람의 눈앞에 현실이 됐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예상하는 게 몇 년 동안에 더 이렇게 빨리 갈 것이다. 최소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더 빨리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아, 이게 4차 산업혁명이구나 라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흐름은 3차건 4차건 간에 굉장히 그런 방향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물질이나 기계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지식과 정보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AI나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기술과 결합되면서 최근에 이제 빅뱅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문총회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은 이미 작년에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 구단과의 이 대국을 보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행 중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 총장님? 그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그러면은 차이가 무엇인가? 네. 사실은 어떤 그 기술의 흐름에 있어서 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가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저는 두 가지 그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정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제 활동이 어떤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서 어떤 경제가 그 활성화됐다면은 4차 산업혁명은 그 지금 이미 그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초연결 사회에서 흐르는 그 정보 자체가 지금 어떤 그 산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제공하고 병을 치료하고 게임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알파고도 그 중에 하나겠죠. 이런 그 정보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기술의 변화가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가 굉장히 뭐 정말 빠른 속도로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은 4차 산업혁명은 그 컴퓨터와 인간이 이제 결합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그 방향은 지난주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적한 대로 싱귤레리티 특이점을 향해서 가는 기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산업화되고 또 산업이 정보화되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빅뱅이 나타나고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이 1차 산업이라고 하는 농업, 그리고 또 2차 산업이라고 하는 제조, 또 3차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 산업,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근간을 이루고 또 그렇게 돼야만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네. 박성수 원장님. 예. 예, 제가 봐서는 4차 산업혁명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는가? 네. 어떻게 보면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노멀, 이 글로벌 경제 성장이 뭐 2, 3%대에 머물게 되고 또 이제 나라마다 이제 그 생산성이 이제 향상되지 않으니까 어떤 생산성 하락에 따른 성장 동력을 찾는 그런 그 고민이 커졌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이런 점의 그 고민의 그 어떤 그 반응이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절실한 그런 과제를 안게 됐다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의 창의력, 그 다음에 상상력, 그걸 혁신으로 만든 이 패러다임의 변화다. 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서 산업계를 비롯해서 교육,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또 와닿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파장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지금도 체감하고 있지만 여러 산업 분야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 생활 속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기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현상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인지 김경진 의원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제 9월달에 저기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이제 독일에 그 가전제품 전시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뭐 이런데 다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냉장고는 보니까 아예 그냥 윈도우 운영 체제를 거기에 집어넣고 일부는 보면 이제 독자적인 이 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실은 냉장고가 더 이상 냉장고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더 이상 식기세척기가 아니고 하나의 완전히 연결된 이제 컴퓨터다. 그래서 가령 그 냉장고 안에서 그게 이제 우유가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났다 이러면 아마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경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칸에 있는 우유는 유효 기간 경과가 있기 때문에 꺼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체계적으로 이제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실은 요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지면 이게 가령 홈플러스라든지 본인이 직접 거래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그 공급업체들, 네. 식품 공급업체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냥 택배로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는, 그러니까 자신이 굳이 사람이 신경을 안 써도 기계들이 체계적으로 자동화돼서 인간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사회 도처에 다 깔려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냉장고, 식기세척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 자동차, 그냥 차 타면 그냥 차가 알아서 그냥 목적지 말로 하면 목적지 인식해서 데려가 주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의사들도 특정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 이러면 환자의 증상 이력을 분류해서 가장 과거에 유사성이 있는 환자를 이렇게 끄집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옛날에 어디서 책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대인이 조선 시대로 돌아가서 산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비를 약 5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삶이랍니다. 교통기관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통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돼서 우리 삶이 정말 풍족해진다면 정말 노예를 한 1000명 이상 건드리고 있는 네. 그런 삶일지도 모르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네. 네, 우리가 많은 노예를 데리고 산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그만큼 편해진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예, 문 교수님, 예, 말씀 좀 추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네. 제가 네이버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차 혁명이라는 단어는 기존의 것을 엎히고 새로운 것을 한다라는 의미고, 또 프로덕트로 생각하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이 나와서 모든 걸 다 새로운 산업을 이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정의했던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 형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어려운 생각을 하는 게 기존의 어떤 산업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또는 진화된 측면에서 혁신된 쪽에서 바라보려고 하니까 약간 4차 산업혁명이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반대된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물건을 잘 만들어 잘 팔았으면 좋았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 그것도 적게가 아니고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런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관찰을 봐야 저희들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그 영향이 특히 우리 그 삶의 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자칫하가 우리 인간의 고유한 그 감성,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소홀히 돼버리고 네. 이 디지털화된 이런 쪽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좀 그 어려워지겠다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네. 저 디질로그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 디지털 아날로그 합성어 이건 그 이어령 교수께서 10년 전에 한 달 동안 신문에 연재하면서 이제 보편화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은 청춘 남자가 있는데 어느 그 총각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한 달 동안 꽃을 보내는데 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검색해서 가장 좋은 꽃집 찾아서 그 다음에는 찾았으니까 꽃을 들고 자기가 직접 안겨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돈 입금시켜 놓고 그 여자친구에 배달해 달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 만나보니까 그 여인이 떠나게 되고 꽃집에 청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네. 애인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갖게 된 우리 어떤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고유한 감성 네. 이런 부분을 잃지 말고 디지털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따뜻한 아날로그적인 감성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문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원장님과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도 그 감성조차 네. 여기에 지금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여러 가지 그 기기나 우리 그 주변의 그 시스템에 실리지 않을까 하는 제가 우려. 생각을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마음속으로 지금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컴퓨터가 내일이 이 사람 저 생일인데 오늘 저 꽃 한 송이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이렇게 오히려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그런 좀 그 기기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그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그 생활이 편리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반대급부로 그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여가에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그 산업이나 새로운 어떤 서비스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발굴하고 그런 일들이 사회에 좀 보편적으로 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임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기계가 특히 로봇이 우리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자리 대체도 맞고요. 박성수 원장님 말 지적도 조금은 맞는 것 같아. 이게 네. 그러니까 뭐 딱히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너무 요새 스마트 기기에 매몰돼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빼놓고 거의 이 액정에 그냥 코 쑥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옛날 같으면 요새는 젊은이들이 연애를 할 때도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카톡 보면서 대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인 것 같고 오락 같은 경우도 보면 요새 이제 VR 오락 보면 그 재밌거든요. 보면 그냥 롤러코스터도 진짜 같고 이래서 너무 거기에 매몰돼 가는 것은 조금 문제는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게 그 흐름으로 가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네. 네, 문 총장님께서는 이제 AI 같은 그런 기술들이 오히려 인간의 그 따뜻한 모습들을 불러 일으켜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문영수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뒤에 논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네. 문제나 이런 또 로봇 같은 문제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로봇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뺐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사람 일자리를 뺐을지언정 그 사람을 대치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아온 인류사를 보면 몇십억인데 우리가 긍정적인 발전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계와 로봇과 사람이 잘 융화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에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앞으로 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로봇이 인간의 신체 노동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의 정신 노동까지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대도 하지만 일부분 또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문 총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신노동까지 대체하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역할이 사람은 노동력을 뭐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두뇌에서 했던 일들을 뭐 대체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고요. 뭐 법조계 오래 계셨던 뭐 의원님께서도 염두하시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앞으로 그 변호사나 그 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인공지능화되어서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인공지능이 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자료를 주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정신 노동을 뭐 대체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제 뭐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이익과 비용에 우리가 뭐 흔히 뭐 가성비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 가격과 성능의 비교처럼 우리가 좀 지불해야 될 대가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고 좀 건전하고 건강하게 좀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 지난 5월에 미국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로봇 변호사를 채용을 하면서 법조계 역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면은 우리가 법정에서 이 AI 지능을 가진 로봇 판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또 염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법전 출신이신 김경진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요.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과학자들 그다음에 판사들 이렇게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실제로 이랬습니다. 근데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판결에 들어가는 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소들. 네. 이 요소들을 뽑아내서 가장 비슷한 구성 요소를 가진 기존의 선례를 찾아내는 것.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렇게 그걸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텍스트 문헌 속에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일일이 이걸 보고 눈으로 굉장히 숙달된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그 업에 종사했던 변호사가 이걸 찾아냈었는데 이제는 다 판결문이 입력이 돼 있으니까 텍스트 이 단어 일치성을 가지고 이걸 찾아내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찾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산업재해라든지 사람이 다쳤을 때 이제 어떤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액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거의 뭐 그냥 뭐 기존의 간단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의사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의사들도 가령 어떤 특정 질환이 있으면 이 질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따른 이제 원인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과 가장 비슷한 결과 현재의 현상과 또 나이대, 식습관, 뭐 유전인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는 이미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지금 네.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속칭 전문직이라고 하는 영역도 실은 보면 전문직의 영역의 한 70%가 문헌 조사거든요. 기존의 사례에 네. 따른 기존 사례 조사인데 이 기존 사례를 찾아내는 데는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분석 능력만큼이 훨씬 사람보다 뛰어나다. 네, 이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도 이제 앞으로 밥 먹기 쉽지 않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과거의 문헌, 기록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로봇이나 컴퓨터가 하는 게 훨씬 더 근데 빠르고 실제로 정확할 것 판결이 같습니다. 네. 대다수가 아주 특이한 새로운 유형의 판결이 이제 사건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보면 과거에 있었던 유형과 조금씩 변화된 유형이다 보니까 이 프로토타입을 찾아내는 데는 인공지능이 거의 찾아내다 보니까 실은 판사들이 판결문 쓰기 굉장히 편한, 의사들이 네. 또 이렇게 치료법을 찾기는 굉장히 편한 상황이 돼 있기는 한데 실은 판사들도 이제는 대량 실업이 예고돼 네,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유엔 미래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네. 한 20년 후, 30년 후에는 판사의 절반 정도, 법조인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의료인의 절반 정도가 이 잡을 이룰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연 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어떤 기술을 할 수 있는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망도 하는데 이 부분 우리 박성수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충격적인 게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네. 예,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 그 정도가 돼버렸는데 그 사피엔스나 책을 보면 그 하라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이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거다. 네. 그런 그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요.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80~90%는 필요가 없을 거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 그 오게 될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10년 내에 대체할 직업군으로 이제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운전기사는 당연히 이제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부, 제빵사, 패스트푸드, 종업원 이렇게 지금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일자리 부분이 크지 않느냐. 근데 결국은 이제 정말 우리 인간의 창의력,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는 일이 만들어지겠지만 좀 루틴하고 반복적인 일은 없어질 거다. 그런 점에서 그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네. 일자리의 그런 줄어든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얘기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예전에 이제 전기기관이 나왔을 때 그리고 새로운 방직기계 등이 나왔을 때 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대체할까 봐서 그런 기계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파기했던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기술이나 기계들이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더라. 그래서 결국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또 로봇 기술 이런 것도 그렇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 총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자동차 역사를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마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공급이 되면은 마차가 없어지죠. 마부가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기술이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네. 독일은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고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속도 제한이 없다. 마음껏 개발을 해라. 그래서 사실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에서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이 그 뒤에 그러면은 필요가 없게 되었느냐?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미 그렇게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인의 역할을, 법조인의 역할을 만약에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면은 사실은 의료인 가운데서 그 의료 시스템의 그 인공지능화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의사들이 이렇게 그 병원에 앉아서 진료하는 데만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쓸 게 아니고 사실은 의료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그 인공지능 논리를 우리가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개발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따른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법조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 이게 모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의 판례를 어떻게 분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들은 어떻게 우리가
취합을 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것이 뭐 중요한 그 어떤 그 판결의 기준이 되고 이러한 그 논리를 개발하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아마 제 생각에 점점 아마 전문화될 겁니다. 형사 전문 인공지능, 네. 민사 전문 인공지능, 행정 재판 인공지능 이렇게 전문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 반 또 기대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분들은 이 노동시장이 앞으로 이제 고기술 고임금 또 저기술 저임금 이런 형태로 변하면서 임금 격차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중산층도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또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문 교수님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방금 전 주제에서 이제 저희들 그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네. 육체 노동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정신 노동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라는 주제로만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노동을 대신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을 아무리 잘하신 분이라도 포크레인마다 잘한다고 경쟁하려고 달라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2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봤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방금 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 정의가 뭐냐 해서 초연결 시대에 많은 데이터를 모집해서 분석하고 이런 쪽에 어떤 직업군들은 분명히 저는 이 기계가 더 사람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업군이 예측을 하면 어떤 직업군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런 패러다임, 이런 플랫폼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직업의 사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좀 더 그런 그 4차 산업혁명 이해를 하고 또 로봇도 지금 어떤 특정 임무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할 겁니다. 저희들 또 보면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그 변호 역할이나 또는 의사 역할이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또는 정확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로봇이 발달했었을 때 또는 기계가 발전했을 때 인공 심장을 단다 또는 인공 심장을 3D 프린터로 찍어내서 네. 대치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람의 두뇌를 브레인을 찍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AI나 인공지능을 갈 길은 굉장히 많고 사람을 결코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고 결국은 저희들이 잘 융화해서 새로운 산업도 창출될 것이고 산업 플러스 기술, 직업군.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긍정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새로운 것을 좋은 걸 찾아낼 것인가 이쪽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 교수님, 네. 아까 그 총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싱귤레리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어떤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가는 기술적인 특성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그런 그 생물학적 특성을 넘을 수 있는 시점. 네. 그게 뭐 2045년 그렇게 예견을 했던데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그렇게 된다면 이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싱글레트를 말씀하신 분들은 예. 지금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공학자들 지금에서 하드웨어가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도 발전해서 싱글레트 일어서 더 좋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결코 우리 브레인을 연구하고 네. 생물학적인 이런 뉴로사이언스 하신 분들은 싱글레트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제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뇌도 약간 일부분적인 내용은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두뇌는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중지능, 여러 가지 직을 복합적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우리 감성적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생물학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온다. 이건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이런 예측이시네요. 아무튼 네, 언젠가는 그게 대체가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그런 기술이나 이런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다 보면은 결국 효율성 굉장히 높아지고 또 앞에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가 높아지는 그런 사회가 분명히 되긴 되지만 이 인간의 인권이 존중이 되지 않는다거나 또 우리가 그동안에 사회를 지탱해왔던 사회적 가치,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 변호사님께 김경지 의원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그 자체의 원초적인 근본적인 존중을 하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가령 인간 중에도 이제 우리 보면 이렇게 장애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노동력의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분들의 노동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기계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는 거죠, 보면.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같이 태어나서 공동체 사회고 우리가 서로 인권, 인간에 대한 존중, 이게 가장 근본적인 윤리 도덕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시대일수록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존엄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어떤 당위적인 목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 문승현 총장님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기술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일자리를 포함해서 이런 뭐 윤리적인 문제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이 기술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술의 국경이 없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이런 기술들이 뭐 선진국에서 벌써 그 실용화되어서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뭐 활용도가 높다면은 사실은 우리도 뭐 우리에게 오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민간 측면에서 보면은 뭐 연구 개발이나 이런 기술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그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는 저는 사실 그 기술적인 통제 또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뭐 표준화해서 그런 어떤 뭐 악한 인공지능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통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빨리 이렇게 좀 표준화 기술로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그 SF 영화에서 보듯이 가령 모든 것을 이제 자동화되고 무인화되고 순간적인 어떤 사고에 따른 대처 판단과 대처 이런 것까지도 인공지능에게 이제 그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는 가령 사고가 났을 때 이쪽에 이 상황으로 조작을 하면 사람이 2명 죽고 저 상황으로 조작을 하면 사람이 5명이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상황들 또는 그 5명이 또 어떤 신분과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고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런 어떤 이 우선순위랄까 네. 어떤 코딩 같은 것도 결국은 가면 그 시점이 되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지점이 네,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이제 기술 발전이 결국 인간을 위한 거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런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또 개발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은 분명히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로봇을 개발하면서 그런 원칙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지켜지고 있죠. 로봇 3원칙이라 해가지고요. 네. 제1법칙이 그 인간을 해야만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네. 세 번째 남을 해치지 않는 한 그 인간의 명령에 이제 순응해야 된다. 이런 3원칙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영화들의 대부분이 그런 3원칙에 입에됐었을 때 중간점에 섰었을 때 어떻게 로봇이 행동하는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좋은 로봇들은 인간의 좋은 쪽으로 또 나쁜 로봇들은 나쁜 쪽으로 이런 식에서 많이 이제 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로봇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로봇이 지배하는 세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대, 이 지배라는 단어를 굉장히 쓰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께하는 세대다. 어차피 이제는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루에 일정 몇 시간은 이미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로봇에서 사람과 기계하고 결합된 로봇을 우리가 이제 그 사이보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사이보그 시대에 돼 있다. 다른 기계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계가 나로부터 없어졌을 때는 왠지 불안하고 나가 아닌 것처럼 몸에 떨어난 것처럼 그런 느낀 것은 이미 사이보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미 로봇이나 다른 시계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나 후세대부터도 자연스럽게 기계와 로봇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네. 저는
이게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윤리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치나 규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자칫하다가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저해한다거나 그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아까 제가 행복혁명이라고 했는데 네. 궁극적으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가치 판단에 그런 혼재가 올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고민해야 되겠다 네. 하는 거 우려 섞인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결국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인간 복제가 되면 이제 생명윤리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네. 이런 우려도 생깁니다. 네, 네.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밝지만 결국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혁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그동안에 우리 산업 분야에서 성장이 정체가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김경기 의원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제 적응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성열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 발전에 쓰나미가 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분야에서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요새는 유전자 가해 기술이 들어와 가지고요. 심지어는 학생들 그냥 대학생들 연구실에서도 이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요 단계까지 와 있는 이런 상태들이거든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의 쓰나미를 피할 방법은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사회 모두가 여기에 적응을 하고 안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와 지방정부가 사실은 이걸 유도해 내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이냐. 각자 뭔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직업의 재편, 교육의 재편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맞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변화되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이건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 네. 그거는 결국은 인간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박승수 원장님 말씀이 이제 로봇을 만드는 로봇 얘기를 했는데 그 로봇을 만드는 로봇은 최종적으로 그 정점에는 인간이 있어야 된다. 네.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키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상당 정도의 우리의 직업이나 교육이 기술적으로 가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젠가는 이게 이 메카닉 컴퓨터, 메카닉 CPU가 이 바이오닉 CPU,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두뇌를 대체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주 긴 미래라고 본다면 실은 인간의 뇌세포와 이 심장과 뜨거운 가슴에 따른 이 인간의 감정, 감성, 마음 이런 부분은 섣불리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고 뭐 상담하고 뭔가 직관을 가지고 통찰하고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인간만이 상당 기간 할 수 있는 이런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첫째는 기계기술 통제 영역, 그다음에 인간의 고유 영역, 감정, 사랑, 예술, 문화, 창작 이런 분야로 또 우리 직업과 교육이 좀 재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기술이 무한 발전하면 아마 이런 상당히 많이 빠르게 발전하면 인간이 더 이상 지구 안에 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부 안에서도 보면 이게 우주 관련된 예산이 19조 중에서 한 7천억 정도, 한 1조 가까운 돈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인간의 이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탈출구를 나아갈 때 인간의 어떤 여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의 방향으로 일자리, 인간의 어떤 적응하는 어떤 양식 이게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빨리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주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국민들을 또 산업을 제대로 재편을 빨리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고통의 시간이 깊고 길어지는 길어진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전과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일자리도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과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수현 총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존의 산업과 경제 체제에서 지금 그동안에 성장해서 우리가 그 찾았던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적인 동력이 지금 이제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뭐 인구의 증가 추세 또는 뭐 생산과 소비의 그런 어떤 증가 추세 이게 대부분 지금 그 한계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런 좀 성장이 멈추기 때문인데 그게 성장 일변도로 그런 어떤 새로운 일자리나 그 산업 형태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저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 얘기는 기존과 다른 어떤 그 변화에서 우리가 그 성장의 새로운 그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부분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그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 성장 동력 분명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작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내놓은 그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라 이 순위를 매겼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4위, 일본이 12위, 우리나라는 25위입니다. 139개국을 조사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지 등등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빠르게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국가가 빨리 좀 신속하게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선진국들은 여기에 잘 부응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수 원장님?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스위스의 UBS 금융그룹의 그 레포트를 보면 특히 우리 아시아존에서 네. 이제 대만은 16위, 말레이시아는 22위.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대비가 취약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 하면 우리가 이제 먼저 미국. 그래서 미국은 아신 것처럼 뭐 우리 구글 사례에서 보지만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는 뒤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케이스로 지금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부는 어떤 R&D라든가 다양한 그 어떤 공공재 성격을 지원해주는 그런 나라고, 독일은 또 뭐 인더스트리 4.0, 네. 이 제조업 4.0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그런 그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 제조업의 ICT를 융합시켜 가지고 어떤 그 경쟁력을 키우는 어떤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독일이고요. 일본은 또 그 나라 국민답게 아주 총체적으로 그 대응하고 있는, 더구나 국가가 나서서 이게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또 그런 분야가 이제 노동, 금융, 경제 여러 사회 전반에 국가의 총력전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닌가. 네. 이후 중국조차도 아주 제조업의 혁신 능력을 제고하면서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 이제 우리는 제조대국이 아니라 제조강국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매진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나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베스트셀러 제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뭔가 근본을 달리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실은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제품의 컨셉을 베껴 와가지고 네. 그걸 열심히 해서 세계 1, 2등을 만드는 이 정도 역량까지는 있는데, 아예 근원을 달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국가도 약하고 산업체도 약하고 대학도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문수영 총장 어떤 식으로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4차 산업혁명에 그 대비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저도 그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참 그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고
컴퓨터 기술, 그다음에 지금 뭐 스마트폰 지금 세계 다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왜 그러면은 그러한 하드웨어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쟁이 났는가? 결국은 저는 그 소프트웨어의 그 취약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지적 재산권을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의식이 저는 네.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어떤 발휘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평가해주는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한번 냈을 때 그냥 베껴 쓰면 되는 거라는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저는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좀 그 무형의 자산을 우리가 존중하는 무형의 자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나 우리의 그 의식이 조금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만이 정말 진정한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을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 네. 예. 또 적절한 대가를 치러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게 산업계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정치권의 또 관심과 또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국회 연구 모임 4차 산업혁명 포럼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경지 의원께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시니까 네, 네. 이 포럼도 지금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좀 활동을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 당의 비례대표 1번이 이 과학계 전문가로 사실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비례대표 1번이 됐고요. 송희경 의원. 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학자가 이렇게 비례대표 1번이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리학자가 지금 비례대표 네. 1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 물리학자, 정보통신 전문가 3명이 모여서 지금 4차 산업혁명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저런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국회다 보니까 저희가 법이나 제도, 예산을 적절하게 재분배하고 재조정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근원적으로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노동시장 부분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 노동시장 부분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이냐. 실은 저희도 답은 안 가지고 있지만 이 노동시장 재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명확하게 이제 서로 도출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노동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이 법정 노동 시간, 법에 지금 이게 40시간이 이제 이렇게 법정 근로 시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지금보다는 더 줄여 가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 영역, 노동 구조에 있어서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 정치권에서도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 대비책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 슈밥 회장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개념을 제기했던 그런 분인데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이기도 하고요. 이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경제 정책에서 이 좌파 또 우파 이렇게 해서 이념 경쟁 이런 것들은 이미 지향을 하고 있다. 대신에 이제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굉장한 정당 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보고 좀 우리 경제 정책도 정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예,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할 역할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희 의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보면 그 뭐랄까 이제 첫 번째 우려하는 지점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재조정해서 인간에게 적절한 어떤 역할과 기회가 주어지도록 세상을 어떤 재편해야 된다. 이제 이게 하나인데 어쨌든 그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대체로 산업 생산 현장에 있어서는 모든 게 자동화돼 버리니까 그러면 기존의 자본을 가진 사람, 기존의 재벌이나 거대 경제 주체들이 결국은 인공지능이 됐든 아니면 로봇이 됐든 새로운 산업 시설을 소유하고 이걸 이용해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에 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 시스템 재조정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빈익빈 부익부의 체제로 가게 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오가고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마 그런 점을 미리 예측하고 지금 인간 자체로 기본소득,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고령연금이라든지 몇 가지 제도가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평생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 이런 얘기가 도입이 되고 있는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 현실화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논의가 좀 이제 필요한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공장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보면 베트남으로 인도로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화가 된다면 실은 굳이 낮은 인건비를 보고 공장에 이게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좀 일부 있어서 네. 그래서 산업계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 또 저희 이제 국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밀접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게. 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 부분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문영선 교수님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잘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좀 저희들이 좀 멀리 보고 말씀을 많이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좀 더 가깝게 이제 저희들이 이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우리 실제 대기업, 중소기업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산업화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해보면요. 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모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뭐 스마트 매뉴팩처링,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4.0 나라를 거기서 먼저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왜 그런 것을 하다가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내고 있는가를 보면 정말로 그 경제에 대한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냈는데 우리 보편화되는 사람에 대한 경제 혁신을 또는 출구를 찾기 위해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저희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이 제조업에 대한 그 미들웨이가 굉장히 강국이기 때문에 모든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 요소 기술들은 그 3국을 벗어나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겠는데 이미 다 세계가 다 만들어졌으니 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ICT 기술을 넣어서 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좀 산업을 부흥시켜보자. 이런 패러다임에서 이제 그 인더스트리 4.0이나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 공장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고 또 해야 될 일을 이해할 폭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메이저 밴드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이게 스마트 공장이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간 혼란스러워서 그거는 이미 기반이 닦은 상태에서 ICT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그 상태에서 일정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볼 때 인공지능 이야기하면 인공지능이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또 ICT를 이야기하면 ICT 이야기다. 로봇을 이야기하면 로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들의 조합에 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이제 대기업화되는 이런 패러다임을 가서 좀 더 이제 그 고기술과 저기술을 토착시키지 않을까라는 점도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그 예전에 대기업이었던 게 예를 들어 노키아 같은 회사 네. 뭐 3년 만에 이름도 없이 사라졌고 또 소니 저희들은 워크맨을 굉장히 한번 가졌으면 이런 워크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그 갖고 싶은 일먹였는데 지금 이 대통령 소니를 모릅니다. 워크맨을 모릅니다. 이 정도로 대기업들이 트렌드에 못 찾아왔었을 때 그렇게 됐었고 또 지금 우리 페이스북 주커버크가 처음에 페이스북 만들었었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 않고 좋아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편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갖지 않은 인프라를 하더라도 세계적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가져가지고 좀 더 지속적으로 뭐인가 계속하면은 새로운 부와 새로운 직업, 새로운 기술들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정 쪽보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기계와 통신 이런 융합의 시대, 잘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가지고 좀 더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기술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우리 산업 현장하고 여러 가지 만나시고 또 접점도 갖고 계시는 우리 박성수 원장님. 예. 그 좀 전에 우리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이건 정말 풀어야 할 과제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이렇게 상승하지 못한 주된 요인이 바로 노사 문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지역의 광주형 일자리도 그래서 표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실제 어떤 일감을 나눠 갖는 잡 쉐어링이라든가 또 경직화된 임금 체계 개편 이런 것들이 절실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네. 아주 당면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특히 가장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4차 산업혁명에 주는 의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또 지원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지만 결국 우리 한국 그동안의 그 경제 발전 과정에서 어떤 대기업 중심의 또 어떤 수직 구조 계열화 이런 쪽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어려움이 컸고 저는 그 지난번에 그 슈왑 회장이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지만 느린 물고기보다도 작지만 빠른 물고기가 더 승산이 있다. 우리 한국에 그런 시사점을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작지만 빠른 물고기로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역의 산업혁명의 잠재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이 어떻게 공동 대처할 것인가 이런 고민 이제는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또 우리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광주 전남 경제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네, 총장님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4차 혁명의 그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그 논의를 지금까지 이제 쭉 그 여러분들이 그 해주신 걸 보면은 사실 우리 지역에 그렇게 딱 들어맞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사실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지금 이제 새로운 분야이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기술 분야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 산업적으로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미래 기술로 좀 채워가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제조업 그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 중심적인 그러한 그 산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그 좋은 두뇌들,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최근에 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그 문화기술 또는 이제
농업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하는 네. 우리만의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부족한 산업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성수 예. 원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또 우리 네. 광전남연구원에서도 지난 9월 28일 날 이 부분 가지고 또 심포지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전남의 신성장 동력을 뭘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광주 전남에 R&D 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D 특구는 지금 첨단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 지금 광주 남구에 이 도시 첨단 산단 그리고 저쪽에 혁신 도시까지 지금 확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우리 지역에 빛가람 혁신 도시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문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밸리, 에너지 수도를 지금 자칭하면서 우리가 그쪽에서 에너지 산업을 갖다가 이제 키우고 있는 기회 요인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특히 이제 우리 친환경 자동차, 첨단 자동차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광주의 전략 산업으로 이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차제에 지금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광전남을 이렇게 아우르다 보니까 저쪽에 동부 지역 쪽에서는 소재 산업 쪽, 네. 철강 소재 쪽, 화학 이런 쪽을 좀 더 이렇게 좀 첨단화된 그런 산업으로 좀 키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또 그 남해안 중심의 그런 서남해안 중심의 그런 해양수산 바이오 이런 쪽에 좀 벨트를 만들어서 좀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볼 것은 이 우리 지금 첨단에 있는 그 메디컬 네. 클러스터 이 부분도 좀 이렇게 하나의 벨트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본의 그 고베 의료 산업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고베 그 도시가 1995년에 그때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근데 그 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시민들이 또 시청과 시 관계들과 함께 고민했던 그런 그 결과가 우리가 메디컬 클러스터를 인공섬 포틀랜드에다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30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네. 대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그 성과를 내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벨트화 될 수 있는 게 나중에는 동신 한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첨단에 오면 우리 문 총장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광주과학위원 네. 그 다음에 전남대 조선대 산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조선대, 전남대병원, 그리고 또 화순에 또 백신 그런 의료단지.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벨트화되면은 우리 지역에 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또 하나 제대로 형성이 되겠구나. 그런 밴드가 그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차세대 융복합 산업으로 뭐 스마트 농수산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또 미래형 미디어 그런 산업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관광 문화의 그런 그 산업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치고 나갈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갈 것들은 결국 사람, 인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을 쭉 보면은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청년 인구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 지역이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실은 광주 전남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다만 전남의 농촌 지역에서 그게 조금 더 급격하고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결국은 이게 내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만 내수 촉진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내부 국내에서 어떤 산업 경기, 제조업 경기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여서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이민을 받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네. 각 대학에 보면 지금 중국 학생들이라든지 또 동남아 학생들 많이 와 있거든요. 옛날에 미국이 발전하고 번성했던 방식이 미국에 유학을 온 가난한 나라의 학생들을 미국 국민으로 만드는 데서부터 사실 미국 번성의 어떤 계기가 생겼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상당 수준 이미 번성을 한 상태입니다. 세계 11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니까 그러면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 머리 좋고 똑똑한 학생들 어떻게든지 여기 눌러 앉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해당 국가들하고 뭔가 교역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낸다면 뭔가 좀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유능한 유학원 인재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드는 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아까 광주 전남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만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광주 전남 지역이 돈도 그리 많지 않고 또 정치적인 헤게모니도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고 네. 인구도 상대적으로 지금 광주 전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또 뭐 국민의당 해봐야 뭐 38석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저희 인구만큼의 의석인 겁니다. 이게 38석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렬하게 뭘 추동할 수 있는 사실은 동인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뭘 하더라도 광주 전남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 다만 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만드냐. 결국은 도지사나 시장이 기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도지사나 시장이 실은 보면 과학부시장이나 과학부지사와 같은 뭔가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이 기관장의 핵심 참모로 옆에 좀 두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이 4차 산업혁명에 조금 더 적응해서 조금 빨리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시키고 교육시킬 때 어차피 미래를 바라보고 이게 학과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공계, 자연계 이공계 아니면 문화창작예술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학과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모들의 마인드 변화라든지 학생들의 좀 마인드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세부 영역으로 가면 아까 이제 박성수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남에서는 이제 농업 특화가 어느 시점에는 굉장히 빛을 발할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농업 섹터에서도 이 바이오 기술과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농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부분들을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적응시키냐 이게 네. 관건인데 농업 섹터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전남대 조선대 이렇게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 이렇게 의과대학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을 임상 의사로 그냥 그대로 고착을 시키는 것보다 어차피 앞으로는 인구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 의사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 의료와 산업과 관련된 연구직으로 의료 산업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연구하는 데 돌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어떤 이렇게 보면 이 학생들의 역할의 어떤 재부여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기라든지 자동차 분야도 이 전기 자동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서 좀 더 4차 산업에 친화적인 뭔가 개발을 해 나간다면 디딜 언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튀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큰 흐름으로 이렇게 총론 강론을 좀 재편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서 여러 분야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에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 자동차 또 에너지 분야에 이렇게 집중하자.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렇다면 조금 저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어느 분야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 이 총장님 좀 의견을 네.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분야는 이미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그러면은 그 연계가 되느냐 사실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전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한 것을 이렇게 물론 이제 또 그 전력을 또 분배하는 또 자회사가 있긴 하지만은 전력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그 새로운 사업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굉장히 그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에너지 공급 체계라는 것이 앞으로 점차 그 복잡해집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그 물이 있는데 저수지에 있는 물과 수돗물과 그다음에 우리가 백화점에 사는 생수와 같은 물인데 똑같은 가격이 아니죠.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에너지도 이게 석탄의 형태로 있을 때, 전기의 형태로 있을 때, 전기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장 매체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또 그 전기, 전력,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소용량이지만은 굉장히 그 고밀도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가의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그 에너지도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들, 지금 그 변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 자동차 뭐 등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 에너지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또 저장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에너지 형태를 우리가 그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 관련 신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다행스럽게 한전이 지금 그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잘 그 맞출 수 있다면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문화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화기술도 우리가 단순하게 뭐 게임, 뭐 영화 이렇게만 지금 생각을 하지만은 그 게임을 통한 교육 또 게임을 통한 뭐 예를 들어서 그 생산 기술의 어떤 제어 뭐 여러 가지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중요한 그 새로운 그 산업이나 그 어떤 그 기술 분야가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그 잘 맞고 우리가 그 준비하기에 따라서 좋은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 산업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응용하는 그런 다양한 산업들을 발전시키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전남만 보더라도 이 석유화학 철강 조선업이 실제 지역 제조업 생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업이 편중돼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산업 구조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산업 구조로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문영선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전에는 제가 상당히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 지역의 이제 그 산업을 말씀해 주셔서요.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좋은 두뇌 지스트 그다음에 이제 전남대 조선대 좋은 두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지역 경제에 봤었을 때 얼마나 좋은 두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좋은 기업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인재가 우리 지역 경제 기업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또 하나 방금 이제 말씀 우리 그 철강 또 조선 우리 자동차 한전 그 대기업들에서 있는 산업을 기반으로 이제 무엇인가 저희들이 발판을 듣고 일어나 보자라고 말씀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자동차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갖고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자라나는데 몇 개가 있었는가. 또 포스코가 있는데 포스코 그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기업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껏 저희들이 어떤 거 한다고 그러면 강주 전남은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것이면 돼. 네. 그리고 그거 아닌 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혁명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도 뭐인가 좀 이 지역에 좋은 인재가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대기업들이 있는 이 기업 기반에 하는 그 산업 그것들은 가만히 돼도 대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대기업들이 자동차 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저희들이 기관에 나서야 될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대기업에 맡겨주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좀 더 혁신적으로 네.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소수 의견도 들여서 신산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쓰겠다라는 생각을 주고 싶고요. 정말로 강주 전남에서 기업을 하려고 봤었을 때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하면 굉장히 말씀 많이 주십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기업 한번 해봐라. 근데 그럼 뭐 때문에 강주에서 기업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암담합니다. 현실이.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강주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혁신적 이런 그 인프라를 만들어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앞으로의 사업은 이제 산업혁명이니까 삼성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꿔가면서 새로운 기업 도약을 했었거든요. 또 노키아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을 못 타서 죽었었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하면 우리 총장님이랑 다 계신 분들께서는 예전에 가전 회사로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너럴 일렉트로닉 가전은 포기를 했고 또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하는 주 생산품 뭐냐면 비행기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비행기 엔진을 만들 때 기존에 나는 이런 좋은 기술을 쓸게 엔진을 갖다 써 이게 아니고 비행기 엔진은 가장 고부가치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비행기들이 착륙에서 그 정비 기간을 단축시키냐에 의해서 비행기 가격이 고부가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너럴 일렉트로닉사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운행 중에 아까 초연결 시대 그에 걸맞게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도착하자마자 분석해서 비행기가 이상이 없다. 그래서 착륙하자마자 이륙하는 데까지 10분, 20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네. 이런 서비스를 해서 신사업을 창출했고 또 우버 택시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택시 하나 갖고 없지만 우리 삼성에 걸맞지 않게 주가 총수를 갖고 있고 이런 사례를 보면 이제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해가느냐 굉장히 창의적 생각이 중요하니까 제발 이제부터는 그런 인프라가 어쨌다 네. 이 이야기하지 말고 또 저희들 하는 기성세대 또는 그 관료들이 생각하는 이해되는 산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네. 더 창의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토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모든 분들께서 이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그 아이디어들은 결국은 사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렇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육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결국은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앞에 우리 박성수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지금 초등학생들이 향후에 가질 미래 직업, 현재 직업의 65%가 사라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직접 지도하고 계신 우리 이 총장님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교육이 조금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그런 좀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 교육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체제로 움직여야 되고 또 어떤 그 교육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이제 저도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대학 교육을 받은 게 벌써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지금 구분했던 그런 어떤 그 과학 이공계의 전공 구분부터 지금 사실은 지금 개편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빨리 파괴를 해야 되고요. 미국의 지금 그 혁신적인 회사를 만든 사람들은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그렇죠. 이유가 지금 바로 지금 기존 교육이 그 미래 기술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에서
빨리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융합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뭐 융합 교육이라는 이제 자체는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필요성은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이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융합 교육이 아니면은 이 미래 기술의 그 변화를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보의 이 홍수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의 필요한 어떤 그 결과물을 내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습득시켜야 되는데 네. 아직도 많은 그 교육이 어떤 그 생물의 원리, 물리의 원리, 화학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지금 어떻게 매몰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빨리 좀 파괴를 해야 되고 전체가 빨리 바뀌지 못한다면은 뭐 한 대학이라도 또 한 대학의 전체가 바뀌지 못한다면은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그 바뀌는 교육을 시작을 해서 그것이 좀 확산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영석 교수님, 우리 지역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이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의 괴리가 있다. 네. 기업에서 쓰려고 보니까 정말로 쓸만한 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저는 또 그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들어간 지 한 40년 동안 학교만 있었었고, 네. 또 이제 기업에서 약간 이제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업교육을 보면 직업교육 하면 이제 저희도 직업교육 특사 고등학교부터 뭐 폴리테크니크 전문대학, 대학 거기다가 이제 기업 필요한 교육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그 틀에 맞춰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에서도 뭐 NCS라고 해서 국가 직무 표준 능력 교수에서 딱 만들어놓고 여기에 맞게끔 교육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 틀에 맞춘 교육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교육이 아니고 각각 어떤 하나하나 개별성 있고 차별성이 있는 교육이 원하는데 네. 그 기업에 맞는 지금 어떤 프로덕트도 세계에서 1등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패러다임을 살다 보니까 뭐가 최고가 돼야 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우리 교수 스스로도 우리가 옛날 사고방식으로 애기들을 지금 갖추고 있지 않는가를 네. 판단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저희들이 좀 더 변화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구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우리 한국은 많은 학습 능력에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게 부족하다. 방금 총리님께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근데 또 미국은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갖췄대 지식이 없어요, 이게. 네. 지식이 없으면 창의력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총리님 말씀하신 융합, 어떻게 많은 데이터와 그걸 해낼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연구 환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총장님은 다 연구시켜 계시는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연구 테마를 잡으면 100년 200년 저렇게 몇십 년씩 이제 해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하나를 잡으면 끝없이 해가고.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연구를 해가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굉장히 단실적으로 해가지 않는가. 즉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고구마를 삶아 주십니다. 가끔 고구마를 삶으면 삶자마자 김이 막 나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생각에 빨리 고구마 좀 꺼내라. 네. 먹자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님은 도저히 안 익었어 안 내. 네. 그런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구마 있으면 삶기 시작하면 김 나면 빼내버려요. 네. 읽지도 않았는데요. 익지 않는데. 그래갖고 좋은 걸 아니다고 나무라기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좀 더 우리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융합과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준비할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수 원장님, 네. 지금 당장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육 쪽 관련해 가지고 몇 말씀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지난 1월까지 대학에 있었고 또 대학에 있으면서 늘 그 산학협동이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산업계하고 학계 간의 그런 네트워킹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우리 인재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첨언하자면 우리 학생들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현장감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문현답이다. 우문현답이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현장감을 심어주는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다니엘 골먼 교수가 SQ 사회진흥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분이 그 10여 년 전에는 IQ보다도 EQ가 중요하다고 했던 분인데 지금은 SQ 사회진흥이 중요하다. 사회진흥이 뭐냐? 상대방이 뭘 원하고 뭘 바라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 그걸 헤아리는 능력. 이거에 있어야 더불어 살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더불어 사는 인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SQ를 갖는 인재를 키우는데 좀 그 초점을 맞춰서 키워야 되겠다. 그게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일단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우선 대학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대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자체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박성수 원장님,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혹시 이제 다른 그 모범이 되는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사례까지도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지금 우리 광전남 연구원이 통합된 것도 광전남의 상생을 위해서 지금 지난 9월에 통합이 됐었습니다. 작년 9월에. 이건 이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적어도 광주남 뿌리는 하나인데 그동안에 그 서로 이해관계가 생길 때마다 이해가 상반되었고 그럴 때마다 어떤 그 통합된 시너지 효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문 총장의 말씀처럼 에너지 분야 네. 이 부분도 지금 아주 혁신도시가 있지만 한전이 있지만 이를테면 도시첨단산단에서 전기오는 연구원 분원이 와서 또 그런 커버를 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혁신도시에서 에너지 R&D 실증센터를 또 커버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시도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산업을 키우자. 네.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산업 같은 경우도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좀 벨트화 해가지고 확대를 하자. 그래서 아시아 문화전당에 왔던 사람이 더 나가서 이제 광주 군계권을 거쳐가지고 이를테면 순천만원 정원을 거쳐서 그다음 여수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남해안을 따라서 목포 유달산을 거쳐서 가는 말하자면 이런 총체적인 그런 그림을 함께 그려주자. 이런 쪽에서 이 문화관광 쪽에 그런 그 앞으로 체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광주의 광주 비엔날레,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내년에 추진하는 그 수묵화 비엔날레, 그래서 전통영혼 가꾸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좀 키워보자. 이런 쪽에 지금 시도에서 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시장 지사님이나 서로 간에 머리 맞대고 함께 하시는 부분을 상생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 혁신도시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한전뿐 아니라 16개 그런 공공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ICT 융복합, 문화예술, 네. 그다음에 농수산 해양, 그다음에 또 에너지 그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가자 이런 점에 그 역점을 두고 있고요. 아까 그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오송 그런 의료 산업단지라든가 네. 이런 경우가 지금
제 주목 대상인데 저는 광주 같은 규모의 지금 의과대학이 2개 있다, 치과대학이 2개 있다. 네. 이건 우리의 대단한 그 경쟁력입니다. 더구나 그런 그 최첨단 과학을 서포트하고 있는 광주과기원이 첨단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산하 유관기관하고 클러스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바이오 메디칼 분야를 특화시키면 어떤 대구의 그런 의료산업도시, 그다음에 오송의 그런 메디칼 클러스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는 네.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배 의료산업도시 여기도 그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산학 연관의 그런 네트워킹이 뒷받침됐을 때 가능하겠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지역도 잠재력이 풍부하다, 예, 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산업 이런 부분은 우리 노력만으로는 힘들고요. 예, 정부나 이제 사실 정치권의 적극적인 도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역할도 앞으로 예, 크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지런히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 드라이브나 방향성을 가지고 본인이 시정 활동이나 도정 활동을 펼치느냐, 네,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결국은 이제 시도지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가령 저희가 이제 이 광주 전남 지역에 이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첫째는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중앙 무대에서 예산을 좀 많이 따와야겠다.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예산국회 때도 실은 이제 미래부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예산을 한 6개 사업 정도 한 150억 정도를 일단은 지금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금 반영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미세먼지에 대항하기 위한 필터 개발이라든지 또 초고속 인터넷 속칭 5G라고 하는 이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것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예산적 뒷받침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강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뭔가 신기술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권이 큰 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본다면 교육의 재편, 노동의 재편, 네. 산업의 재편 이제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거는 제가 속한 이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부 또 총리실 또 청와대 같이 해서 결국은 이 국가의 큰 틀의 아젠다와 방향을 이렇게 끌어가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제도개혁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력을 해서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결국 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잘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사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고요. 우리 사회 변화도 촉진시킬 것 같은데 이런 지금 변화의 기로에서 우리 개인이나 사회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성인 총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경제를 배울 때 그 기업에 필요한 3대 요소를 보통 이제 자본, 노동, 기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수요가 기술을 뭐 창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술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늘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그 대화 기회가 그 지역사회에 있을 때 내가 인재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인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인재가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인재를 데려오자.
그 인재가 오기 때문에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인재가 필요하고 특히 그 인재들이 여기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대기업보다도 그 아이디어 중심의 그런 어떤 창의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런 어떤 그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고 또 그 창업 시장을 우리가 그 활발하게 좀 열어서 그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이제 이 지역이 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아마 10년, 20년 이내에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것이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 산업을 창출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박성수 원장님 예,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가장 그 정책의 역점으로 삼고 있는 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는 청년 인재 육성, 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청년과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하는 거, 이 두 개가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청년이 좀 자긍심을 갖고 이 전라도인이라는 어떤 그 긍지,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시겠지만 고려 현종 9년, 그러니까 1018년에 전라도라는 얘기를 처음 썼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 되면 2년 후가 되면 전라도 천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왜곡된 전라도인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전라도의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회복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라도 천년에 대한 프로젝트를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이 세 시도가 함께하고 우리 연구원이 또 그걸 주축이 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나케나 지금 일자리 창출 고민입니다. 우리가 시도에 우리 경쟁력을 키우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까 이런 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일자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과 일자리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네. 네. 다음 문영선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기업의 또는 기술의 경쟁력이 인재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으로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이제 인재가 우리가 남게 할 것인가 굉장히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토양을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저희들이 항상 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부터 그 부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저희들 발전을 의미하지 않고 항상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부터가 혁신을 이야기하고 과거를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지금까지 저희들을 우리 국가나 왔었을 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삼성이 왜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 에코시스템 자기 스스로 뭔가 개발한 게 아니라 아마 따라가서 모방해서 그 세계 시장을 석권해가는 이런 쪽에만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퍼스트 팔로우가 아니고 좀 퍼스트 무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좀 순발력 있게 우리 젊은 세대들 아이들 내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과 또는 교육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가 어떤 한쪽 분야만 보면은 다 맞고 틀린 말씀 아니지만은 항상 그 자와 우가 항상 요즘은 또 자가 우가 항상 극자 구구란 말씀 안 쓰시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를 써서 또 기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좀 융합의 세대 4차 산업혁명이 또 융합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융합해서 좋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좋은 기업할 수 있는 이런 고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진 의원님,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을 리드하는 공무원이나 기관장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거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님, 지사 또 시청의 간부, 도청의 간부님들이 정말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좀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좋은 인재들이 얼마만큼 그쪽 방향에 생각을 하고 몰려가느냐, 네. 좋은 인재들을 끌고 오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더 이상 이게 이렇게 어떤 미래의 사회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결국은 이공계나 문학에 이제 이런 흐름으로 자녀들을 보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유능한 유학생들 붙잡아 주저앉혀야 됩니다. 네. 주저앉히지는 못한다면 그 친구들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연결고리를 맺어서 이렇게 같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놔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유학 와 있는 외국 학생들을 친하게 잘 해주시고요. 네. 또 학부모님들도 친구들이 있으면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게 그 친구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자기 나라 돌아가면 다 장관하고 큰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친구들을 잡고 있으면 아마 우리 지역 발전에 뭔가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네 분의 패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회와 함께 위기를 가져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성장과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용과 소비 측면에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그런 역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남의 일이 아니라 결국 나의 삶, 나의 직업, 그리고 내 가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변화 앞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네 분 토론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